대성학원 국기국어 용쌤입니다. 지난주 6월 모평 잘 치르셨나요? 저도 시험이 끝나자마자 학생들과 함께 지난주 한 주 동안 6월 모평 국어에 대한 여러가지 전반적인 분석들을 다 해봤고요. 모르겠습니다. 학생들 각자 개별적으로 잘 보는 학생도 있고 또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도 있을 텐데 6월 모평은 단지 반환점의 요소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반환점을 어떻게 도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잘 봤다고 웃거나 못 나왔다고 너무 좌절하기보다는 이 시험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반환점을 돌고 최종 종착지인 수능 때까지 국어학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둘러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평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자, 전반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좀 높았던 시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에서 전환되는 시점의 첫 시험이었고요. 전체적으로 국어 시험의 경우에는요, 작년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치렀었던 예비 시험들에 비해서는 형식의 변화라든가 난이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는 작년 수능에 거의 가까울 만큼 실질적인 난이도가 매우 높았던 시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만 어렵지는 않았다. 모두가 다 어려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각의 영역별로 중요한 지점들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말씀을 몇 가지 드렸고요. 중요한 지점은 아무래도 문학이나 선택 영역에 비해서 독서가 갖고 있는 비중들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는 시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어에서 이번 6월 모평 독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각자가 지난 한 주 주말 동안에 내가 시험을 풀었던 내용들을 다시 점검해 보면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실전 상황에서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좀 반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를 점검하셔야 되고 향후에 다시 한번 새로운 시험을 봤을 때 그리고 혹은 실전 11월에 수능을 봤을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기 위한 지금의 선택과 지금의 학습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시험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복기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서 먼저 보겠습니다. 쉽지 않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높은 지점 혹은 넘어설 수 없는 정도의 난이도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제대로 준비한 학생이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해볼만 한데 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학생들은 어떻게 이거 넘어설 수 있겠지라는 생각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시험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형식의 변화가 느껴졌을 겁니다. 독서가 3세트가 나왔던 시험이었는데 이번에는 형식의 변화를 통해 독서 방법에 대한 지문이 짧게 진행이 됐고요. 그 3개의 문항 중에서 2번의 오답률이 좀 확인됐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난이도에 비하면 첫 번째 세트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나 학생들에게 처음 받아들인 첫인상에서 뭔가 이건 뭐지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점이라고 하긴 했을 텐데요.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새로운 유형이라기보다는 독서에서 평가원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시그널이 첫 번째 세트부터 좀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수능의 난이도와 매우 가깝게 그리고 전체적인 수능의 기조와 매우 가깝게 그렇게 출제된 시험이기 때문에 이번 국어 같은 경우는 어떤 기출문제보다 차분히 다시 한번 시험 상황을 복귀하면서 점검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문항수는 줄었는데요. 특히 보기 문항이 사회지문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난도 시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통합형 문제에서도 보기는 한 세트밖에 등장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시문 자체에 대한 독해력과 그것을 가지고 보기와 선지에 적용해서 추론하는 방식의 선지가 요구하는 지점들이 좀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다들 어려웠었던 17번 문제가 있는 PCR 지문이 가장 높은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인문 통합 지문, 그러니까 동서양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인과론에 대해서 가와 나의 통합 지문 나와 있는 게 두 번째 난이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사회 지문, 형법에 관련된 지문의 경우에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어휘 관련 문제에서 우회성 갖고 있는 난이도가 좀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는 제시문 자체의 난이도가 매우 높다기보다는 선지 자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의 추론토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제시문 자체에 대한 독해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시문의 정보를 어떤 식으로 선지에 적용할 것이며 제 선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지, 정보를 획득하고 획득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선지에 적용 추론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 방식에 대해서 학생들 개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6번, 8번, 12번, 16번, 특히 17번 문제 난이도가 매우 높았는데요. 17번 난이도에 비해서 그 다음 순위로 독서에서 어려웠던 뭐랄까요, 전체적인 평균을 저희 학원에서 내봤거든요. 평균 정답률을 내봤는데 6번 문제에 대한 난이도가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6번 기억나시나요? 인문 지문이었는데요. 과정이론의 개념이 앞단락에 나와 있었고 그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 A의 바나나와 바나나 그림자 선지에 적용을 해서 그것을 선지가 요구하는 정보에 맞게끔 추론하는 방식의 그런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런 문제 유형에 많이 취약했다라는 게 확인되는 시험이었죠. 평가원도 분명히 이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할 텐데 여러분들도 내가 어려웠던 시험은 남들도 어려웠을 텐데 중요한 건 첫 번째 질문에서 개념을 정확하게 뽑아내고 과정 이론에 해당하는, 이를테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시공간의 궤적이라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출발점부터 바나나의 시공간 궤적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연결해서 그 교차 지점과 표지가 갖고 있는 물리적 변환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었는지, 그걸 A의 사례에 정확하게 적용을 했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8번 문제의 경우에는요, 시험지가 있으시면 한번 펼쳐보세요. 동서양의 인과론에 대해서 비교하는 문제였죠. 3점짜리 문제였으나 실제 선지의 정보를 본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높은 수준의 3점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실제로도 학생들이 점수의 결과를 보면 의외로 8번에 대한 오답률도 좀 높게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지문의 베카리아의 형법에 대한 그 추론 문제에서는요, 12번 문제 오답률이 좀 높게 보였고요. 16번, 17번, 가장 고난도 문제 17번이 있는 PCR 지문 역시 상당히 학생들을 괴롭혔던 그런 지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요, 모두가 다 고난도로 느꼈던 문항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채점했던 결과를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성학원에서는 모든 시험이 끝나면 DLTS라고 하는 오답률 분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나왔더니 상위권 그룹과 중위권 그룹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좀 벌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중상위권이 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 이 상대적인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내가 적절하게 해결했느냐를 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13번 문제의 경우에는요, 형법에 관련된 사회지문의 어휘 관련 문제였어요. 이 어휘 관련 문제 상위권 학생 오답률도 간헐적으로 보이는데 중위권과 중상위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좀 더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이를테면 상위 그룹은 정답률이 약 80% 이상의 정답률을 갖는 문항인데 중위권과 중상위권에서는 60%의 정답률이 확인이 됐던 문제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어휘 관련 문제는 어렵게 문제를 푸시면 안 돼요. 서술어에 관련된 어휘 문제라고 한다면, 서술성 갖고 있는 어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의 주성분, 그러니까 그 어휘와 관련성 있는 주어나 목적어, 부사어를 연결지어가면서 맥락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4번 문제. 14번 문제가 상대적인 난이도가 높은데 14, 15번 모두 PCR 지문의 문제입니다. 16번, 17번은 그래요. 모두가 어렵게 풀었던 문제인데요. 14번, 15번은요. 상위권 그룹에서는 80% 이상의 정답률을 갖는 문제인데 중위권과 혹은 중상위권의 경우에는 학생마다 개별적으로 다르겠지만 2명 중 1명꼴로 틀리는 문항이었습니다. 내용일치 문제 혹은 선지의 정보들을 제시문의 정보와 연결시키는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운 지문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독해가 잘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문제였죠. 제가 수업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PCR 지문의 경우에는요, EBS에 나와 있는 과학기술 수능특강의 과학기술 2번 세트 문항의 정보와 매우 잇닿는 그런 제시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전 상황에서 PCR 지문을 읽었을 때 첫 번째 단락을 읽었을 때 너무 모르는 지문인데 어떻게 연상을 하지? 잘 사고가 되지 않는데 이런 친구들은요, 수능특강 독서를 전혀 읽지 않은 친구예요. 물론 생명과학이나 혹은 PCR에 관련된 배경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좀 더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원은요, 수능특강에 관련된 배경지식을 어느 정도 학습한 친구라고 한다면 좀 더 거칠지 않게 조금 더 편하진 않지만 흐름을 가져가면서 독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문항을 좀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독서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좀 평이했던 문제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올해는 EBS 연계율을 50%로 줄이겠다라고 했지만 이번 6월 평가원에서는 연계율이 매우 높다기보다는 전년도 수능의 연계율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50% 연계율이라기보다는 수능 특강이나 앞으로 나오고 학습해야 될 수능 완성의 문학 지문에 대한 학습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연계가 되어 있는 문학 작품들을 공부하고 있으면요, 이번 6월 모평 때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연계 문학 작품을 공부한 친구들은 조금 더 작품의 이해도라든가 접근에서 조금 더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선지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혹여 연계문학 작품 준비가 안 되는 친구는 어땠죠?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웠었던, 혹은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작년 수능과도 유사하다기보다 작년 수능 난이도는 좀 떨어졌죠. 전체적으로 좀 평이했으니까요. 그런데 전반적인 출제 경향을 보면 아주 전통적인 문학 지문에 대한 출제 경향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기출의 유형들을 많이 공부를 했고, 특히나 올해 EBS 문학에 대한 연계 문학 학습 준비가 좀 되어 있는 친구라고 한다면 접근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다만 난이도가 있는 문제, 모든 학생들이 어렵게 했던 문제는 마지막 세트 현대시 비연계 연륜에 해당하는 34번 문항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 대부분 2명 중 1명꼴로 이 문항을 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대시는요, 전통적으로 2개 작품이 나온다면 1개 작품은 비연계가 되죠. 비연계라고 하는 건 듣도도 못한 현대시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데요, 현대시는 그래서 수능 현대시를 분석하는 개념적인 분석 태도를 갖추셔야 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시적 어휘, 대상, 시적 대상을 화자가 어떤 태도로 접근하는가를 처음부터 보셔야 되고, 그 접근하는 방식이 다음의 연과 시어와 대상들의 얼마만큼 정확하게 연결되는가, 또한 그 시적인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 상황, 육지라는 시어가 지니고 있는 30년 동안 살아왔던 화자의 상황은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였다. 그리고 화자가 청유형 형태로 혹은 의지적인 형태로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어휘, 그에 잇닿는 시어들은 바로 섬이었고 바다였으며 그리고 불꽃이었다. 그렇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시의 관계들을 첫 번째 연의 맥락에 따라서 따라가면서 읽을 수 있었다면 까다로운 선지였지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선지 분석의 추론 능력을 매우 요구하는 문제가 34번이었고,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곤란함을 겪는 유형일 것이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PCR 17번 문제 같은 거나 현대시 34번 같은 문제 유형들을 자주 접해보면서 익숙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정보와 근거들을 추출하고 그것을 토대로 선지가 요구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의 사고력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훈련하셔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되지 않는가 싶고요. 앞서 문학 독서를 본 대로, 독서 점검한 대로 문학에서 상대적인 난이도의 문항이 있습니다. 20번, 25번, 30번 문항인데요. 20번 문항은 무사와 악사라고 하는 현대소설에서 나온 문항이었는데, 이 문항은요, 학생들이 서술자가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잖아요. 그 인물과의 서술자가 바라보는 서술 방식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가를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항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위권들은 90%의 정답률을 갖는 문항이었으나 중위권 그룹은 70% 정도의 정답률을 갖는 문항이었습니다.
25번의 경우에는 고전시가 연계 작품이죠. 윤리유곡과 그리고 비연계 작품이죠. 조어산매라고 하는 수필과의 복합지문이었는데 나글과 다글의 비교 접근을 물어보는 문항이었죠. 아주 전통적인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복합지문의 문제 유형인데 이 지점도 상위권은 90% 이상의 정답률인데 중상위권은 70% 정답률이었습니다. 30번 문항의 경우는요. 채봉갑별곡이죠. 아주 유명한 고전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소설에 등장한 소재, 달이죠. 그 소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선지였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유형, 고전 소설이든 그리고 현대 소설이든 그리고 고전 시가든 간에 각각의 문학 작품마다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수능적인 태도라는 게 있어요. 이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어 있지 않다면 기본적인 토대가 안 된 겁니다. 상위권의 90% 이상의 정답률인데 이 문항이 오답이 나왔다. 수능 국어에 문학에 접근하는 기본기가 좀 다시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매입니다. 작년에는 문법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때는 공통문항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선택문항이죠. 예측했던 대로 문법의 언어 관련된 문제들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국어사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국어사 공부할 필요 없나요? 그건 아니겠죠. 부평에 나올 가능성은 또 높아진 거고 수능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예단해 가면서 국어사를 공부하지 않는 건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출제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고 국어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현대 문법 공부의 개념들을 꾸준하게 암기하고 접근하신 뒤에 대체적으로 국어사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중세 문법에서 조사와 어미의 관계들을 현대 문법과 연결시키는 그런 문항들이 많이 나오죠. 전통적인 출제 유형들 잘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문법 문제에서는 전통적인 영역들이 다 나왔는데 오히려 이번 6월 모평에서 유의미한 부분은 바로 매체입니다. 언어와 매체에서는요. 매체 유형이 매우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특히나 상대적으로 보면 41번 문항에서 좀 오답률이 좀 나왔죠. 매체 문항입니다. 그러니까 매체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런 패턴들은 좀 보여요. 매체의 구성 요소와 매체를 수용하는 방법과 매체를 바탕으로 자료를 새롭게 생성하는 방식의 연결 지점, 그리고 매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매체의 구조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광고에 나와 있는 것과 보기를 연결시키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각각 크게 4가지의 형태의 유형이 확인이 되는데 이게 고정적일 수는 없지만 작년 예비평가부터 또 EBS 수능 특강과 6월 모평 때까지 궤를 같이 하는 영역들이 크게는 4가지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매체는 낯설지만 형식적으로는 작년까지 공부했던 학생들이 있다면 작문과 조금 많이 가까워요. 그래서 대상은 좀 낯설지만 접근 방식은 조금만 더 공부하면 익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화법과 작문입니다. 별로 점검할 게 별로 없죠. 이전 양의 양식과 난이도, 방식, 그리고 유형들 아주 평이하고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41번 문항이 상대적으로 고득점 학생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이를테면 상위권은 다 맞는 문제예요, 웬만하면. 근데 중위권과 아래 학생들 중에 60% 70% 정답률을 갖는 문항이 41번입니다. 작문 문항이죠. 요즘 최근 추세는 화법에서 오답률보다 작문 쪽의 오답률이 조금 더 눈에 확인됩니다. 아마도 매체 접근도하고도 언어와 매체를 하는 학생들이 매체 접근도에서도 좀 상위권과 중위권이 벌어지는 지점하고도 좀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그냥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6월 모평에 대한 총평이었어요. 각각의 유형별로. 그래도 중요한 시그널은 뭐죠? 독서를 되게 꾸준하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독서를 하려면 일정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선택 과목과 문학에서 조금 더 철저하고 안정적으로 학습을 꾸준하게 준비하셔서 독서의 시간을 좀 확보하는 전략들 앞으로가 요구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요, 저희 광주 대성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대치동에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이감 국어의 컨텐츠를 저희 학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는데요. 이감에서는 간슬기라고 하는 컨텐츠하고
이감 모의고사라는 컨텐츠가 나오는데 저는 단과학습에서 이감 모의고사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금 지도를 해왔습니다. 제가 단과에서 지도한 학생들이 수능 때는 국어가 한 4등급, 5등급 대 학생들도 보였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고루 원점수는 한 80점 이상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뭐 잘 나오는 학생은 더 높은 점수도 있지만요. 그 말은 이감 모의고사를 가지고 준비했던 학생들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난이도의 시험들을 적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이감에서 이번 6월 모평 때 적중한 지점들을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감 모의고사에는 간쓸기라는 컨텐츠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라고 하는 컨텐츠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독서 보십시오. 3개의 세트 중에 수능 특강에서 연계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감의 간쓸개와 특히 마지막 어려웠던 PCR 지문의 경우에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수업을 했던 컨텐츠인데요. 6월 모평을 대비하는 두 번째 회차의 시험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 실제 6월 모평의 PCR 지문의 두 번째 단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효했던 그런 지문도 있었습니다. 현대소설은 고루 연계가 됐고요. 화법과 장문이나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컨텐츠입니다. EBS의 연계율이 생각보다 좀 높고요. 그러니까 EBS 수능 특강 아직 공부 안 돼 있으면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그리고 독서 같은 경우에도 될 수 있으면 시간이 좀 허락하신다면 문제는 풀지 않더라도 제시문을 좀 읽으세요. 제시문을 읽은 그 접근법이 이번 어려운 지문, PCR 지문을 접근하는 데 도움을 좀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EBS 문항도 시간 내서 읽으시고 EBS뿐만 아니라 기출문항도 동일하게 공부하시되 이감에 나와있는 컨텐츠를 활용해가면서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를 미리부터 접근해가고 그것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충분히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경험들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어학습을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기출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올해 수능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새롭게 변한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의 방향이 바로 6월 모평에 등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기출 문제보다 어때요? 내가 이 6월 모평의 시험에 접근했던 방식과 내가 오류가 나온 패턴과 정답으로 가기 위한 그 방향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복귀할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 모평의 해설 강의라든가 혹은 해설에 관련있는 텍스트를 미리부터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실전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했고 실전 상황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스스로 복귀하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국어학습에서 그걸 가장 강조를 해요. 학생들이 투자했던 시간과 집중했던 그 시간에서의 자기 판단 오류를 확인하는 게 철저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과 모평 준비 필요하고요. 연계율이 줄어든다고 했지만 그런 시험이 아닌 시그널이 이번 6월 모평에 나왔어요. 그래서 연계 작품이나 제시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게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번 6월 모평에서 이감에 나와 있는 컨텐츠들의 적중률을 또 한 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난이도를 준비하는 데에 유용한 컨텐츠이지 않을까. 그걸 바탕으로 수능에 국어에 요구하는 개념과 심화, 특히 이감 컨텐츠로는 실전 대응과 고난도 풀이하는 데 매우 유효했던 컨텐츠였습니다. 3가지를 중심으로 저는 학생들을 지도할 겁니다. 이번 평가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그널은 바로 독서라고 생각이 들죠. 독서를 어떻게 준비하죠? 지금 되게 답답한가요? 막막한가요? 첫 번째 출발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EBS 수능 특강 독서 제시문입니다. 글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7월 되기 전까지 6월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또 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제시문들을 좀 시간을 정해서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그러니까 독서는 될 수 있으면 최대 시간을 한 15분 정도 잡고 10분 이내 제시문을 읽으려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안에서 내가 좀 잘 안 읽히는 지문을 집중적으로 많이 읽으세요. 특히 EBS 지문은요. 배경 지식을 조금 더 EBS를 기본으로 해서 확장을 시킨 뒤에 이감이라든가 좀 더 상위 컨텐츠의 주제들로 확장을 해가면서 독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주제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는요, 시간이 부족하죠. 근데 그 부족한 시간 동안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 학생들은 고난도 독해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EBS로 기본 다듬으시고 기출지문으로 유형들을 점검하시고 이 연계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도 평가원 스타일에 맞는 고난도 지문들을 풀어내셔야 모래주머니 효과가 발생을 하죠. 좀 전통적으로 좀 무식한 방법일 수는 있는데
체력과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종아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다 보면 나중에 모래주머니를 빼고 뛰었을 때 훨씬 더 편하게 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효과를 좀 노리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독서는요, 공부할 때 실전처럼 먼저 푸시고 그거를 복기하고 점검하신 뒤에 그 제시문을 곱씹고 꾸준하게 꼼꼼하게 읽는 학습 독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독해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시간을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하시길 바란다. 이 말씀 강조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이제 준비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오전에 단기 특강 단과 수업을 하는데요. 재수생들이야 저야 뭐 평일 동안에 만났지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남은 수능 때까지 제가 책임질 학생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이번 6월 평일 끝난 뒤에 제 커리큘럼을 좀 조정을 했어요. 조정한 게 독서를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6월 12일 토요일부터 7월 10일까지 5주 동안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독서를 매일매일 3세트씩 실전 시간 동안 풀고 제가 정량화된, 정형화된 독서의 학습력을 끌어올리는 방법들의 패턴들을 아이들에게 숙지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서 그날 풀었던 문제를 그날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수업까지 해서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5주 동안 독서 단기 특강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는 매주 그 정도,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수준의 난이도의 모든 컨텐츠들을 총 155제 문제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난 뒤에 평일에도 시간을 정해서 공부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난이도 있는 문제를 꾸준히 읽으면서 독해력을 끌어올리는 데에 집중적인 5주 학습이 끝나고 나면요. 이제 2강 모의 특강이 시작됩니다. 혹여 뭐 개인적으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되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제 이런 시험에서는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꾸준히 끌어올리는 시간을 가져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강 시즌 5번째 컨텐츠인데요. 7주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요것의 목적은 뭐죠? 9월 모평 대비입니다. 그렇습니다. 9월 모평 대비 때까지 7월 17일 토요일부터 8월 28일 9월 모평을 보는 마지막 주차까지 매주 토요일 아침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실전 모의고사처럼 실제 수능을 보는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매주 한 컨텐츠씩 모의고사를 봅니다.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즉시 12시까지 제가 그날 봤던 시험에 해제 강의를 할 거고요. 이에 해당하는 간슬개 컨텐츠와 2강 모의고사 컨텐츠가 서로 같이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리는 선택별 자료집이라든가 그리고 그날 시험을 봤던 것을 보충하는 자료들까지 제공하는 시험 수업들 준비해놨습니다. 6월 모평 국어가 여러분들을 좀 깨우는 그런 시험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학습했던 방법이라든가 공부했던 것에 부족했던 것들 이런 거를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반환점을 이제 돌았을 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점검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부족했고 잘못됐던 점들 혹은 내가 더 공부해야 될 것들 물어볼 사람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선생님들에게 꼭 여쭤보셔야 돼요. 나를 좀 더 객관화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저와 같이 책임지고 제가 책임지고 학생들의 공부 실력을 끌어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좀 긴 시간인가요? 시간을 늦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국어학습에 필요한 학습법들을 제가 좀 더 쪼개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파이팅입니다.